오늘은요 빈센트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빈센트님.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예. 자, 뭐야 이거 진짜 종갓집 제사 돌아오듯이 뭔 이렇게 FMC 얘기하다가 1년 다 가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6월 FMC 그때 자이언트 스텝 갖고 우리가 네. 놀라서 한참 얘기했는데 네, 네. 벌써 6주가 지났네, 그죠? 맞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날 우리는 목요일 새벽인데 우리 또 이제 빈센트님 한번 딱 미리 관전 포인트하고 네, 네. 대비 대응 전략까지 세워 주셔야지. 네. 원래는 7월 달에 기대를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7월 달에는 뭔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기대. 네, 기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는 섣불리 기대를 갖다가는 또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 7월 달 FOMC의 관심사는 7월이 아니고 9월이죠. 9월이죠. 네. 파루장이 어쨌든 Q&A를 통해서 9월 달에 공식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거했지만 뭔가 힌트를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오늘 뒤에서 쭉 지표를 몇 개 보겠지만 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 기대 인플레이션의 반락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왔다면 네. 이제는 물론 빅 스텝도 꽤 큰 보폭이지만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반복, 뒷걸음질은 빅 스텝 가능성을 9월 달에 어필만 해준다면 지금의 싸진 가격대에 대해서 기대감이 불 수 있다라는 게 7월 FOMC를 앞두고 나타나는 긍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네. 저는 뭐 여전히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 있다. 네, 이번 FOMC에서의 힌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힌트가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힌트를 내보이면서까지도 또 하나의 패를 소진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연준 안에서 지난 3월 달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판단 미스, 실기 이런 것들이 연준의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 섞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시장을 달래는 듯한 멘트 더 나아가서 9월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는 힌트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7월 FOMC 이후에는 우리가 6월달 FOMC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루짜리의 긍정론과 부정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반 FOMC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게 없고 오히려 그날 한국 시각으로 9시 30분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네. 이 속보치도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옐런 의장도 최근에 얘기를 하는 것 쭉 보니 이거 마이너스 찍은 것 같다. 경기 침체, 테크니컬리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플러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플러스 나올 플러스 한 것이다. 0.5%. 지금 애틀랜타 연방은행 그 업데이트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거기 GDP 나오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죠. 네, 미리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죠. 네, 예. 이게 애틀랜타 GDP 나우 포캐스트의 컴포넌트별로 컨트리뷰트, 즉 이제 기여도를 구성한 건데요. 네. 약간 깨졌긴 했는데 검은색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GDP가 1분기에 역성장했죠. 미국이 마이너스 1.6%.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틀란타 나우 폴캐스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를 갖고 자체 모형을 통해서 분기마다 나오는 성장률을 좀 더 프락시로 본다는 것이죠. 대리 변수로. 그런데 네. 이게 실제 2분기 GDP의 발표 이틀 전에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재고 부분이 약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재고를 실제 GDP의 플러스 요인으로 볼 거냐,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거냐라고 놓고 보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모형을 갖고 넣고 봤을 때 0.5% 내외의 성장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결론으로 그럼 그게 좋은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오히려 더 좋지 않다. 플러스로 나오는 게 더 좋지 않다. 네, 좋을 게 없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워낙 눈높이가 역성장에 맞춰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보이는 게 좋아 보이지만 성장이 제로입니다. 예, 성장이 멈춘 거라고요. 제로 0.5%면 성장 동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마이너스보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긴 그러니까 했어요. 우리가 눈높이가 기술적인 역성장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분기에는 상당 부분 플러스 성장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컨센서스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를 잠시 차치하고 그냥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 성장 동인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소비입니다. 화면에 이 노란색이 소비거든요. 예. 소비 외에 좋은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이 소비의 탄력성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노란색 막대기가 키가 작아지고 있고 네. 좀 한번 천천히 보입시다. 우리 이거 뭐 다음에 좀 이따 천천히 봐야지. 이거 전부 내가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 지금 여기서 바로 공부합시다. 노란 거는 소비고 네. 개인 소비고 네. 파란색이 뭐예요? 파란색이요. 이 파란색 이거는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 그래서 투자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로 보면 되고. 네. 아, 저 초록색이 저 순수출은 알겠고. 네. 이제 수출 빼기 수입했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으면 저 순수출 저 주황색 막대기가 위로 가면서 GDP 키우는 쪽이고. 네. 마이너스니까 네. 까먹는 거고. 네. 초록색이 재밌네. 네. 재고 투자. 저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재고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고죠. 재고는 기업에게 기회이자 비용일 수 있는데요. 재고 투자가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것들은 전분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 내려갔냐에 대해서 기여도가 산정되는데요. 재고 투자는 약간의 셈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분기에 80%의 재고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80% 증가했었다면 2분기에 똑같은 재고가 90% 증가했다라고 보면 1분기에 80% 대비 레벨은 높아졌지만 실제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80% 증가했던 게 10%밖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재고는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라는 게 GDP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이틀 전에 지금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회사의 저 레포트도 초록색을 그렇게 해석하라고요? 네. 네네네. 회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나오는 월간 데이터들의 재고는 많이 쌓여 있어요. 생각보다 꽤 비축량이 늘어난 거죠. 하지만 지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증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GDP에는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잠깐만. 그러면은 네. 여기서 지금 아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오도 현재까지 업데이트되어 있기로는 2분기가 마이너스 1.6%. 네. 그래서 네. 2개 분기 연속 네. 마이너스 성장이 나와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의 그 정의에 해당해서 네. 마이너스 나오면 경기 침체인데 네. 우리 빈센트가 보시기에는 네. 이번에 마이너스 아닐 것 같다. 네, 마이너스. 자, 요거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네. 저 그 시기 CPI 나오기 전에 네. 저 윤여삼 그리고 네. 문홍철 네. 이 두 정파와 사파가 둘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아, 누가 정파인가요? 제가 아는 분이 정파인가요? 맞아요. 그 아시는 그쪽이 네. 윤이 정파고 문은 사파지. 네. 그죠? 안 그래도 거기다가 네. 그거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네. 그 두 사람에다가 네. 빈센트하고 네. 박종현까지 그래요? 해가지고 한번 2대2. 2대2 내지는 4대 천왕 한번 네. 채권 갖고 한번 네. PT기 한번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두 양반이 다 틀렸어. 8.6, 뭐 8.5 이하고 있었는 거라. 다 9.1% 9.1이 나왔던 넘었는데.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빈센트가 딱 걸렸어. 지금 이제 플러스 난다 했는데 네. 요거 목요일 날 네. 우리 저녁 네. 밤이면 한 9시 반이면 확인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요즘에는 다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정확히 3개월 전에 와서 미국 1분기 GDP가 플러스 컨센서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 나온다고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물론 뭐 두 번 맞으면 이제 하산해야죠. 그거는 뭐못 맞출 것 같은데 근데 맞추고 이런 거 떠나서 왜 그렇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틀란타 나우 GDP 폴캐스트의 설명력이 매우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통계가 워낙 프리퀀시가 작은 그러니까 일간 데이터, 월간 데이터를 갖고도 모형을 트래킹할 수 있는 게 매우 고무적인데 이게 실제 GDP하고의 바이어스, 괴리는 항상 존재했어요. 물론 이번에 이틀 뒤에 발표되는 것인데 이렇게 괴리가 커에 대한 의문점은 있지만 과거 많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그 괴리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좀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목요일날 이후에 뭐 맞추고 나면 제가 좀 더 장황하게 왜 그때 그렇게 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네. 빈센트 지금 우리 마녀주님이 네, 재고가 덜 쌓이는 게 부정적이란 거죠. 우리 저 부분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더라도 어쨌거나 생산을 했으니까 GDP에 플러스 요인이죠. 네, 재고로 안 팔리고 재고로 쌓이더라도 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재고가 많은 상황이니까 네. 재고를 쌓기 위해서 재고가 많이 쌓인 상태니까 네. 그만큼 생산이 줄어든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재고난 생산이랑은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데요. GDP에 들어가는 재고는 이제 증분이라는 게 뭐냐면 증분. 네, 1분기에 증가했던 그 갭만큼 2분기가 더 커져야지 GDP의 플러스 요인인데요. 1분기에 증가한 것보다 2분기의 증가 폭이 작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50% 정도 증가했다면 2분기에 50% 이상, 60%, 70% 증가해야지 GDP의 플러스인데 지금은 1분기에 50% 증가한 게 2분기에 3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는 GDP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 같고 근데 그게 레벨로 봤으면 어쨌든 플러스니까 더 커진 거죠. 전체적인 볼륨은. 그렇게 재고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플러스가 나온다면 빈센트의 예상대로 플러스로 이번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나오면 경기 침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미국에서 전미 경제 연합회라는 NBER에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테크니컬리 2분기 연속 GDP 그로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 외에 제 기억에 6개에서 7개 정도의 소매 판매 있어요? 고용의 지표들이 다 이전의 기준을 넘어야 돼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고용 지표는 현재 기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테크니컬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테크니컬. 네, 기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테크니컬 리세션은 유럽에서 이미 한 5년 전부터 늘상 있었던 일인 겁니다. 한 분기 마이너스 되고 다음 분기 플러스 되고. 근데 여기에서 시장의 논리랄까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증시가 말하는 거는 네. 그냥 아싸라게 2분기 마이너스 가자 성장. 네, 네. 그러면은 뭐 NBR에서 정의하는 경기 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야 2분기 연속 마이너스야. 네. 근데 연준 너가 계속 뭐 네. 자이언트 빅 스텝 무슨 뭐 스텝 밟을래? 네. 어? 명분이 얘기. 지금 플로어 불 다 꺼졌는데 뭐 이 컴컴한 데서 스텝 밟으면서 네. 그러면서 네. 오히려 네. 마이너스가 나오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이 스탑할 것이다. 아니면 속도는 적어도 줄일 것이다. 네. 근데 속도를 안 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네.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은 네. 속도를 줄이던 때도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다 네, 익숙한 네.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연준은 그렇거든. 근데 그 이제- 새가슴들이 네. 뭐 조금만 그거 하면은 네. 또 아니야. 네. 애 패다가 애 울면 아니야 이래는 네. 애를 배려놨지. 일단 화면 왼쪽에 한번 보시죠. 왼쪽이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근원 소비자 물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파란색은 이제 9.1% 높죠, 헤드라인은. 근데 이 주황색을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가 둔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경기를 반영해서 일단 둔화세가 된 것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의 피크아웃을 시장은 가능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근원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럼 연준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논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너무 레벨이 높다. 레벨이 높기 때문에 레벨이 높다는 게 어떤 레벨이? 물가가 높다는 9%라는 절대적인 거는 레벨 네, 자체가. 절대적인 레벨이 아, 높다라는 네. 거. 이게 9%에서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제가 모형을 돌려보면 지금 1월 달부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평균 증가율이 1% 정도 돼요. 네. 예년에는 네. 0.2%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요번에 엄청 높죠. 그렇지. 전월비는 0.2%. 네, 그게 원래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인데, 자 그럼 이제 7월 달부터 전망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유가도 이렇게 하락했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고, 다 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1%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미국의 물가가 갑자기 예년 평균으로 빠르게 회귀한다. 그리고 0.2%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 라는 이것도 강력한 전망이죠. 그런 전망을 해봤자 올해 연말에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7%입니다.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0.8, 0.7, 0.6 그러니까 0.2보다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월비 증가율이 0.6%가 넘어버리면 7월달 CPI는 9.1%를 넘게 됩니다. 자,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철회했던 가장 이유가 뭘까요? 기대 심리를 빠르게 꺾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힌트를 줄 단계는 아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 연준 내에서 워킹 페이퍼들을 보면 73년과 74년을 복귀하고 있어요. 과거 73년과 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보다 기준금리가 높았던 때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기준금리가 높았던 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9.1%잖아요. 예. 기준금리가 10% 이상 될 때예요. 자, 근데 그 기간 저 동안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 적이 있었다. 네. 소식 네. 옛날에. 네, 근데 그때를 왜 복귀하냐면 그래서 그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잡혔냐? 안 잡혔어요. 한참 뒤에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건너뛰면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스토리처럼 약간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었거든요. 그때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안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연준 내에서는 그런 고민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쯤 되면 아직 CPI는 높지만 선행 지표들이 전부 다 반락했기 때문에 시차는 모르겠고 어쨌든 방향성은 내려간 거 아니니까 연준이 여기서 기브업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친화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연준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그렇게 무리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연준이 차트. 근데 시장의 믿음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긴 하나요? 왜냐하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연준의 경제 전망 모형은 미래를 예단하면서 정책을 핍니다. 근데 그게 잘 못 맞출 것 같고 실기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연준이 바라보는 시나리오별 시계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50bp 올린다고 하니까 이미 시장의 참가자들이 다 반영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50bp 올린다고 하다가 75bp를 올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더라. 어허. 그래서 이게 먹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CME 선물에서 나오는 금리 환율 선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인데요. 75bp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80% 정도가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5bp 결정은 뭐 시장에 아무런 기정사실. 뭐 충격도 아니죠. 네. 그런데 오른쪽 100bp를 보면 여전히 20% 정도가 100bp를 베팅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연준이 참 신뢰도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래도 10명 중에 2명은 아니야 100bp 할 수도 있어 라고 베팅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틀 뒤에 이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고무적이고 두 번째는 연준이 이걸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어떻게 눌러왔는데 빅스텝 하다 그러다가 자이언트 스텝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눌러왔는데 물론 경기 둔화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미 시장이 100bp 반영을 20%나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저는 이런저런 걸 다 따져봤을 때 7월 달에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아무것도 못한다. 네, 9월 달에 대한 힌트는커녕 그냥 기존의 입장. 7월 달에는 그냥 75bp 올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고 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목할 거고 노력할 거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답습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7월 FOMC를 다시 처음부터 복귀해 보면 7월 FOMC를 앞두고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했는가? 9월 달에 속도 조절을 기대했다. 근데 그게 없을 것 같다. 의미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고 9월 정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근데 9월 재미있는 거는 저 보여주셨다시피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75bp 인상할 거야고 나머지 한 20% 가까이가 그래도 혹시 몰라 100bp 할지도 몰라. 그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그렇게 얘기했고 매파 중에 매파를 할 수 있는 월러하고 또 제임스 역시, 블라드까지도 그냥 75bp라고까지도 했는데도 네. 시장은 아직도 10 중에 2 정도는 네. 쟤들 몰라 100bp 할지도 그쵸. 몰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혹시 말이야 네. 50bp로 전혀 없네. 네. 없죠. 네. 그래서 잠깐만 그리고 빈센트님 네. 우리 뭐 지금 애청자분들은 텐센트냐 비덴트냐 요새 또 비덴트가 막 주가가 날아가니까 텐센트 빈센트의 비덴트까지 떠오르나 본데 우리 집 남자님이 그러셨어요. 테일러 준칙상 지금도 10%가 적정 금리입니다 하셨는데 네. 한번 저 테일러 준칙에 네. 테일러 준칙도 뭐 몇 가지 버전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이 집어넣으면 지금 얼마 정도가 맞아요? 테일러 준칙은 미국 연준 내에서도 잠재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타겟은 2%로 뭐 픽스한다 하더라도 잠재 실업률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블룸버그에서 테일러 룰의 툴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숫자만 키인하면 사실 현재 적정까지 모르지만 테일러가 바라봤던 시장의 기대가 반영한 금리 수준이 나오는 건데 여전히 뭐 9%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높으니까요, 갭들이. 그래 지금 여다가 뭐 해가지고 2.75 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2.75가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건가? 75p 올리면은 2.75에서 3이 되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제 2.50이 되는 거고요. 2.5 맞아요. 네네. 75EP를 올린다면 2.25에서 2.5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2.25인데 또 뒤집어지는구나. 한국은행 2.25보다 높아지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7월 FOMC를 앞두고서 이틀 전에 나왔지만 7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죠. 근데 그 기대감은 이번에는 조금 과하게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상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베팅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전월비 모형으로 미국의 헤드라인 CPI의 전망을 좀 드리면 전월비 0.2%로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는 한 7월 달이 6월 달이 피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림이처럼 님이 올리신 것도 상당히 또 인사이트 있으시네. 우리 빈센트님 어떤 코멘트 한번 해보세요. 주림이처럼 우리 네, 애청자분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화면 안 보고 있어갖고 이번 FMC 긴장감 1도 없음. 네. 파월 왈 고용 견조 네. 금리 인상 견딜 수 있다. 네. 9월 0.5 끝. 네. 거의 다 네. 핵심을 짚으신 것 같다. 제가 이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봐야 되죠. 네네네. 네, 사실 지금 들으신 게 이제 그게 다예요? 다예요. 네, 다예요. 여기에 대한 네. 피드백을 그렇게 주시면 될것 딱 같아요. 하셨는데 네. 여기에 지금 우리 빈센트 예상과 다른 어떤 코멘트는 없으시죠? 지금 이 주린이처럼님의 멘트 중에. 저는 9월 달에 대한 힌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9월 달에 대한 힌트 없다. 네. 그래서 9월 달에 대한 힌트보다는 결국 우리는 9월 달 FOMC가 나오기 전에 9월 달 FOMC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받아볼 겁니다. 근데 그 받아볼 시기가 지금이 아닌 8월 잭슨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FOMC가 열리고 그날 9시 30분에 2분기 GDP가 발표되는데요. 연준 사람들이 2분기 GDP 수치를 알고 저는 정책에 임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는 뒤늦게 보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9월 달에 결국 9월 달 힌트가 매우 중요한데 9월 달 힌트는 7월 달 FOMC에서 찾아오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난 6월 달 FOMC의 의사록을 복귀해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되게 이례적이죠. 네. 인플레이션은 한 8, 90번 정도 나왔을 텐데 근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흔히 미국 경기를 가장 잘 트래킹한다라는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PMI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통합 지수는 왼쪽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흰색 막대는 GDP 그로스고 이 녹색이 종합 PMI인데 이렇게 보면 여전히 또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좀 더 복귀해 보면 7월 달이거든요. 미국의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7월 달 지수인데 이게 기준선 50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요? 수축 국면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7월 달이라는 겁니다. 7월에. 네, 근데 지금 우리는 2분기 GDP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2분기 GDP가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을 묶어 보면 0.5% 정도가 나온다고 정기비 연율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와도 좋을 게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그럼 곧바로 3분기는 어떨까라고 보면 시작이 7월 달이 이미 미국 경제의 가장 68%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업과 소비 경기가 이미 수축 경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네. 예. 벌써 이제 우리 빈센트님의 경기 진단은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네. 이렇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쪽으로 이제 들립니다. 네. 그러면 당장 이제 우리가 몇 단계 다 생략하고 바로 튀어나오는 우리 모두의 의문과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최근에 7월 달에 나름대로 미국 주식 종목 따라서는 10%대, 20%대 베어마켓 랠리가 짱짱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7월에 이걸로 끝인가? 이제 또 밀려야 되나? 저는 올해 하반기를 희망 고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반기는 희망고문이다. 네, 될 것 같은데 한 대 맞고, 될 것 같은데 2번 맞고. 네. 오늘 좀 심각한 또 얘기인데. 저희 패널분들 특징 나왔어요. 네, 네. 평온한 얼굴로 평온한 무서운 말씀하시고. 얼굴로 살살 웃으면서 네, 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남양 특집이요. 그러니까요. 소름이 오소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뭐 경제, 실물 경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갖고서 주가 지수를 바라보는 데 약간의 바이어스 어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반 영향 측면이 블랭크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의해서 조정받는 증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거쳐야지 추세를 탈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미국 주식 말씀 주셨지만 종목별로 되게 상이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2분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은 빨리 튀어오르지만 예상대로 부진했고 3분기 가이던스조차 언급조차 없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불안한 건데 시계가 여기서 의미 있는 추세적인 그러니까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 실적 때문에 조정받았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3개월 뒤에 우리가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시 빠르다. 전고점 트라이는 여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추세를 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너무 또 오랜만에 와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가서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PD님이나 작가님은 말이지 네. 꼭 승희 씨하고 저기 나하고 하는 화요일 금요일 날은 모시는 패널들이 어떻게 된 거죠? 전부 닥터 둔들이야. 아, 그래요? 약간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아니, 그다음에 저 뭐야 궁금해서 저 아까부터 자꾸 보는데 이거요? 지구 저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래요? 약간 ESG의 기운이 물씬. 지금 오늘 뭐 한국도 좀 더워지기 시작했죠. 너무 네. 덥죠. 네. 더워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너무 더위에 빠져 있어요. 너무 더워요. 근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불타오르는 40도 이상의 진짜 녹는다도만.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최근 파월 의장의 뭐 그러니까 FOMC의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두 가지 외생 변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두 번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네. 자, 우크라이나는 저는 여전히 봉합의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봉합. 네. 이제 마무리 단계 네. 그러니까 봉합은 이제 완전한 해결이 아닌 잠시 덮어두는 것이죠. 덮어두는. 네. 근데 그 봉합의 주체에서 우크라이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결국 서방 세력 간의 밀약에 의해서 봉합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제로 코로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저는 제로 코로나는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철회할 것 같은데 정책을 그게 내년 3월 달에 철회할 것 같습니다. 양회 때. 양회 때. 네, 그렇다면 연준이 얘기하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외생 변수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조금 봉합의 기로에 쓴 것 같지만 여전히 또 하나의 축이었던 제로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차별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부정적인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 네. 예, 이게 또 다른 외생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1월달, 2월달에 폭설에 의해서 재난으로 인한 비상선언을 한 적은 간간히 있습니다. 주정부 폐쇄도 하고 몇 번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조만간 저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러한 기후 위기, 온도로 인해서 비상선언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폭염 관점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걸까요? 네, 폭염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 락다운하고 비슷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비스업 생산할 수 지수의 있는데? PMI 제조업 지수의 하락, 그러니까 심리 지수의 둔화 이런 것들이 결국 활동이 좀 제약되는 것이죠. 생산도 차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니 근데 네. 워낙에 뭐 바이든 대통령은 워낙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서 용어나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커요. 유가 좀 올랐다 싶으니까 전략 비충주 방출. 일단 용어가 어마무시하고 크잖아. 완전 막 청룡 언어도 들고 와갖고 그냥 닭 한 마리 잡아. 그런 식인데다가 지금 뭐 기후 정도 가지고 또 비상사태 선언. 네.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그러면 어떡하려고? 에어컨 켜지 마. 애들 학교도 보내지 마. 다 일단은- 그냥 뭐 집에 네. 처박혀 있어. 이런? 네, 뭐 비상사태라는 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관공서라든지 다른 것들의 이동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이제 뭐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것들은 다 폐쇄를 하죠.
어느 정도 잠정 휴업 아니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데 과거 폭설로 인해서 이 비상선언을 했었을 때를 놓고 보면 미국의 주요 관공서들은 셧다운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뭐 준하는 이동에 대한 자유가 상당 부분 결여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생산 쪽에서의 차질, 더 나아가서 유통 쪽의 차질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로 폭설로 인해 어느 정도 락다운이 됐을 때도 네. 그런 수치가 나타났었나요? 당시는 인플레이션이 화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나타나면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네. GDP가 크게 꺾였었습니다. 역성장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야,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네. 지금 빈센트께서 지금 기후 위기 얘기해서 비상 사태 선언 가능성도 얘기하니까 기레끝님 같은 분은 태양광, 풍력, 원전 등 일시적인 움직임이 보이려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녀주 같은 님은 수출 덜 되겠네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네, 되게 시청자분들이 좋은 포인트고요. 제가 좀 더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제 왼쪽 차트입니다. 왼쪽 왼쪽 차트는 약간 꿰져서 좀 그런데요. 가로측은 주간 단위입니다. 1주, 3주, 5주, 7주, 9주 숫자들이요. 그러니까 날짜인 거, 시간인 거고요. 네. 세로축은 이렇게 기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농산물에 대한 작황이 부진하고 그럼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남한테 수출을 안 하려는 움직임. 저는 이거를 식량 안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트래킹하는 지수가 왼편에 있는 건데 식량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식품의 비중들이 세로축입니다. 그러면 2007년과 8년 때 에그플레이션을 위기를 자아냈던 식량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식량 안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한테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때 전 세계 농산물 중에서 약 한 12%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크게 텄습니다. 네네. 코로나 때 7.7% 정도 맥스를 찍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17% 정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후가 또다시 재난으로 플러스되고 있다.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피크아웃 가능성을 보면서 경기도나 원자재 가격 하락, 더 나아가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반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면에는 새로운 동인들,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동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헤드라인 쪽에서. 헤드라인 쪽에서 연준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 결국에는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다시 매파의 발톱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7월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그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요 화면에서 그 댓글은 다 보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테마라고 해서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는 공교롭게 그러니까 좀 있어빌리티하게 근엄하게 표지 광고를 하는 회사이죠. 표지 장사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ESG의 균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ESG라는 게 뭐 환경, 인발런먼트는 명확했고 소셜과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쪽으로는 좀 더 리저러블 한다 하더라도 소셜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 네네. ESG 테마가 쪼개질 것 같습니다. 쪼개진다. S와 G는 버려질 것 같습니다. S와 G는 버려질 것 같습니다. 버려진다. 사람들이 더 이제 S와 G는 언급 안 한다, 신경 안 쓴다. 네, 기후 환경 이런 우려 때문에 E가 좀 더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갔지 S와 G를 그러니까 ESG라는 게 테마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브레이크다운 되고 세퍼레이트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게가 2로 확 실릴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여기서 E가 우리 흔히 얘기하면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유럽의 사태를 잘 보시면요. 네. 유럽이 아름아름 석탄과 석유의 생산이 화석연료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수익량도 증가하고 있고. 자,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이 아니고 화석에 대한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다시. 우리가 흔히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ESG 테마 E 쪽에서는 명확했잖아요. 예. 근데 그 E가 이 환경을 예. 훼손하는 기업들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향후 6개월 동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럽이 경기 침체를 맞닥뜨리면서 이런 이념적인 근본적인 것도 참 좋지만 결국 먹고 사는 거의 생리에 지금 목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전환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전환하는 것에는 이미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저는 이게 좀 더 큰 의미에서 제가 뭐 신냉전 시대의 변화, 내 판의 변화 그러면서 그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것은 가격 논리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전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네. 그럼 과연 ESG를 고집할 것이냐. 경제 논리는 고집 못하죠. 근데 지금 유럽이 고집하는 이유는 경제 논리 이면에 나오는 명분들 또 다른 것들인데 그게 밸류가 되게 높다. 근데 그거는 미국의 바이든 정책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가장 다른 건 트럼프는 100% 저스트 인 타임 경제 논리인 것이죠. 중국의 관세도 그렇고 네. 중동에 대한 외교도 그렇고. 근데 바이든이 거기다 대고 경제 논리 플러스 인권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역사의 심판이 곧 11월 달에 일어납니다. 그래요. 잠깐만. 빈센트님 지금 거의 우리 지금 2,000명 넘는 우리 동시 지금 접속하셔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거의 토론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지 옐로님 말씀하시기를 아까 저 새로운 테마 말이에요. 네. 이코노미스트지 표지에 가위로 자르고 있는 것 같다가 네. 우리 빈센트께서는 이제 E만 남을 것 같다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오지 옐로님은 ESG가 아니라 SG가 된다. 즉 네. 환경을 제외한다. 네. 네. 저도 지금 사실 저 이미지에서 받는 느낌은 네. 이제 이 신경 꺼라고 저는 보여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가 친환경이 아니고 과거 화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거죠. 네. 아. 근데 어쨌든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더 이코노미스트는 표지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견이 분분하게 ESG라는 테마가 분절화된다라는 게 키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시장을 끌고 와 보면 자 이견이 분분할 때는 위에 업앤다운이 심해지고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거래량이 없었을 때는 하루에 상한가와 하한가가 즐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결국 재정립되고 하나의 테마가 나올 건데요. 지금은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 가격이 싸다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다. 좀 물러서 있어야 되는 거죠? 관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글쎄 지금 컨비션을 갖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서로 간의 논리와 의견이 분분해서 매크로콜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 살 때냐 팔 때냐 지금이 쉴 때냐 들어갈 때냐 뭘 사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제가 잘하는 영역도 아닙니다. 야 그래 뭔가 완전히 발을 다 빼고 있기는 좀 섭섭하고. 네. 뭔가 이렇게 보초는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담가놔야지 이건 뭐 몰빵을 지를 때는 아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래요. 우리 빈센트 말씀에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것이 이번에 유럽이 느꼈잖아. 우크라이나 사태 겪으면서 친환경 좋고 탄소 중립화 다 좋은데 빈살만한테 벌써 한 방 먹었고 바이든이 한 방 먹었는데 그 뭐 비현실적인 그거 갖고 말이지 인플레나 키우고 말이야. 겨울 넘기기도 자신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창피를 당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요. 너 친환경 맞냐 진짜? 나중에 그 태양광 패널 그거 처리하는데 더 크게 더 환경을 갖다가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답도 없다며 뭐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하기야 뭐 친환경 탄소 중립 뭐 태양광 이걸로 잘들 해먹었지.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인 거예요. 사실 이번 달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복귀해 보면 올해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 바이든과 빈 살만의 만남. 그럼요. 네. 저는 이거를 그냥 미국과 사우디의 만남을 넘어서서요. 저는 저스틴 타임과 저스틴 케이스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Just in time, just in case. 오늘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네. 사우디의 빈 살만은 철저히 경제 논리로 미국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원유 수입국의 1위는 중국이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트렌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최고의 손님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거기다 미국의 바이든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경제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이념과 명분의 논리다. 안 통한 것이죠. 저는 이 저스틴 타임과 저스틴 케이스의 이 만남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거기의 결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한쪽의 선택이 될 겁니다. 네. 다시 경제 논리로 갈 거냐 아니면 명분으로 갈 거냐. 명분의 하나가 ESG 테마였고요. 과거로 복귀한다는 것은 다시 화석연료와 에너지원일 겁니다. 유럽이 거기에서 힌트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적인 선택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현실적인 선택, 당분간은 환경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근데 네. 그게 좀 기한을 아까 한 6개월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네네. 나는데 네네. 그 시점이 넘어간 다음에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여전히 ESG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힌트를 어디서 자신감 있게 잤냐면요. 가장 유가에 민감한 나라가 어딜까요? 중동 사우디죠. 네. 사우디가 ESG 추진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ESG를 뭐 한다고?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아, 누구보다도 그 예민하고 그쵸. 네. 민감한 그곳에서 투자를 하고 이미 있기 방향성을 때문에 정했다는 것은 가야 될 길이라는 건 맞다고 봅니다. 더구나 저는 왜 6개월이라고 감히 좀 시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일각에서는 외신에서 이런 사설들이 있어요. 서방 세계의 헤게모니가 깨진 거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제재를 했는데 결국 루블 하라 아니면 지금 러시아의 기준금리 인하 그래서 놓고 보면 이건 도대체 누가 승자지? 퀘스천이 충분히 있을 때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안에 내막은 좀 다르겠지만 러시아 하나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모든 국가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방이 처음에는 유리해 보이고 지금은 러시아가 유리해 보이지만 다시 러시아도 경제적인 둔화세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또 이게 판가름이 될 거다. 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자. 벌써 40분이 넘어가는데 네, 지난주 BOJ하고 ECB가 같은 날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어요. 네, 뭐 그 내용이나 결과는 잘 아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근데 그 이후에 네, 제1감은 뭐 구르다 총재가 우리 금리 인상할 생각 1도 없어. 네, 뭐 YCC도 뭐 전혀 뭐 변화 없어. 네, 그러면 애는 계속 풀려야 될 거고. 네, 금리 차도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N 약세 더 가야겠는데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 BOJ 통화정책 이후로는 오히려 지금 N이 네. 며칠 동안이라도 강해요. 네, 그리고 유로 22는 네, 0.25인 줄 알았더니 0.5%예요. 네, 그러면 1차원적으로는 생각보다 금리 인상폭이 크네. 네, 그러면 유로가 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딱히 뭐 강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네, 요 두 개 이제 뭉뚱거려 가지고 네, 네. 우리 또 빈센트의 또 네. 통화정책 회의 사후 네, 해석 한번. 네. 일단 BOJ부터 말씀드리면 아베노믹스인 것이죠. 네. 아베가 역사의 제한키로 사라졌지만 아베노믹스는 남아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베노믹스의 최고의 파트너는 구로다 총재였습니다. 그렇죠. 내년 연기까지는 지금 10년간의 일본 사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아베노믹스인데 마지막 마침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전에 철회한다? 그거는 지난 10년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일본의 제피니케이션, 즉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다. 저는 이것을 많은 중앙은행들이 답습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이란 넥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3, 4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떨까? 아직은 이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가냐, 마냐. 근데 왜 저런 무리수를 계속해서 고수할까? 이것은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늪이라고 그러죠. 잘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이미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BOJ의 완화적인 스탠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엔화는 약세 압력이 있을 거라고 계속 보고요.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유럽이 문제인데요. 저는 9월 달에도 유럽은 뭐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럽이 빅스텝 그러니까 화들짝 놀랬죠. 11년 만에 ECB가 금리 올렸기 때문에.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환율하고 연결해 보면 환율은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ECB가 빅스텝은 맞는데요. 환율 반대편에 있는 미국은 75bp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ECB가 빨리 쫓아온 게 맞는데요. 여전히 반박자 앞에 있다라는 거. 나름대로 스텝 좀 가랭이 찢도록 벌려봤는데 22는 뱁새야. 그러니까요. 황새가. 황새 따라가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분절화 방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저는 뭐 PPP 같은 ECB판 Q인 것이죠, 사실은. 재정에 대한 보완인데, 남유럽 위기 때랑 비슷합니다. 남유럽 위기 때는 결국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벗어났어요, 위기를. 왜냐하면 그때는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의 리더십, 드라기 총재, 그다음에 독일의 경제력이 피그스 국가들을 끌어안는 것이죠. 자,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그때 독일이 아니고요. 드라기는 이미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 합의를 이끌었던 리더십이 없고요. 경제는 그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모두가 원팀이니까 가자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그게 유로화의 약세 압력으로 반영하고 있다. 결국 잠시 어떤 숨고르기나 어떤 기술적 조정 국면은 겹칠 수 있어도 유로나 엔은 당분간 더 약세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원화도 달러원의 지금 경기 펀더멘탈 공교롭게 오늘 한국의 GDP가 0.7% 전분기 대비 서프라이즈죠. 내부적으로 보니까 내수가 좀 좋았는데 네. 근데 앞으로가 문제라는 게 결국 피크 쳤다라는 게 오히려 한국 GDP를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경기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슬로우 다운 된다는 게 원화의 약세 압력이고요. 펀더멘털리 선행 지표들은 다 이미 꺾였으니까요. 두 번째 들어오는 수급을 놓고 보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여전히 해외 투자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 창구인 무역 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그럼 이게 하반기에 원상복구 될 거냐? 저는 되긴 어렵다. 그래서 달러원도 1,300원이 저항에서 지지선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넘나들 수는 있겠죠. 점차 지금 상황에서 1,350원이냐, 1,250원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1,350원 쪽에 좀 더 확률을 두고 있다. 1350 쪽에 더 확률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 경기가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수출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들어오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대중 무역 수지가 26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가 되고 있다는 건 이건 우리가 보지 못한 글로벌 밸류체인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네. 물론 그것을 중국의 락다운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뭔가 큰 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어떤 판의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반도체 플러스 중간재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데요.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제품 없이도 자생적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우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코로나나 약간 락다운이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이거는 이제 위기이자 기회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죠. 강요하고 있습니다. T4에 빨리 올라타라.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건 또 이제 외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원화의 약세 압력이 완전히 해결된다. 6개월 동안 그렇게 보기 힘들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지? 프롤제저님인가? 지금 빅스 급 오르고 미장 선물 폭락 무슨 일임 하셨는데 일단은 뭐 빅스가 좀 오르고는 있고 미국장 선물이 조금 하락은 합니다만 우리 재즈님 말씀하신 폭락 정도는 아니고 무슨 일임이라고 하신 거는 저 국제금융시장의 변방 중에 변방인 서울에 종로에 있는 연합뉴스 빌딩 13층에서 지금 또 우리 빈센트가 또 괜히 시장에 겁을 줘서 그래요.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삼.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시장 분위기 좀 바꿔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시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가격 변수 중에서 이런 모든 우려감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가격 변수는 물론 소장님도 저보다 훨씬 더 베테랑이시지만 환율 시장입니다. 네. 외환 시장.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의 기회와 우려는 공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5개월 전에 나와서 올해 하반기 달러원의 1,300원 돌파 플러스 달러 위안의 7위안 돌파를 동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 위안은 7위안 안 갔지만 네, 달러원은 먼저 네, 가버렸어. 하나는 맞았고 네. 하나는 생각보다 인민은행이 세게 들어오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것도 조만간 열릴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열리는 과정과 논리가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2분기 GDP가 0.4%이죠. 네. 그러니까 성장 동인이 멈춘 겁니다. 목표 성장률 5.5%를 유지하려면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경기 부양책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요번 주 29일쯤에 정치국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목표치를 5.5에서 3%로.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5.5%로 고수해야지 중국이 성장률이 예전보다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테니까. 근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달러 강세가 지금처럼 안전 선호에 대한 달러 강세가 아니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경감에 대한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 경기 생각보다 괜찮구나라는 것에 믹스돼서 위안이 달러 대비 7을 넘는다면 저는 그건 매수 신호. 그건 오히려 매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아니고 달리 달러 위안이 7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달러 원의 1,300원 돌파랑 똑같은 시그널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다. 지금 저기 로또 사지 않는 로또 당첨은 뭔 말이에요? 네, 이거 좀 우회적인 표현인데요. 연준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잭슨홀에서 공격적인 중앙은행들의 행보라는 게 뭐냐면 경기를 조금 둔화시키더라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라고 이미 전 세대, 그러니까 70년대의 행태들을 하고 있어요. 예. 뉴노멀입니다. 빅스텝이 뉴노멀인 것처럼 중앙은행들의 새로운 시험대입니다. 그 모든 시험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8월 달에 잭슨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경기 침체는 안 할 거야. 경기 침체는 아닐 거야.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데 로또는 안 살 거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개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진짜입니다. 아니 그 잘난 사람들 갖다 저렇게 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뻑큐를 날려버리네. 아 근데 그게 보내셨어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네. 네, 결국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네. 아까 분명히 좋은 말로 마무리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좋은 말 좀 내가 해주삼. 잘못 들었나요? 좋은 말 하기 전에 안 보내드릴 거야. 네, 좋은 말은 아까 달러 위안의 아. 7 위안의 돌파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의미로 돌파가 된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 딱 하나 좋고 나머지는 우리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네요. 보내드리기 전에 요새 저 코인하고 네. 이렇게 미국 나스닥이나 우리 지수하고 방향성이 비슷한 것 같던데 네네. 좀 어떤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보일 만한 뭐가 있을까요? 유동성이라는 잣대를 놓고 보면 유동성이 메몰라가는 데서 약한 고리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실체가 없고 밸류에이션이 없이 올라왔던 자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코인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고 또한 루나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다시 코인 시장을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투기적인 세력들, 기술적인 세력들을 놓고 봤을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 저점보다는 꽤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매크로 측면에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누가 벌게 벗었는지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코인 시장은 재평가 구간이 좀 들어갔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강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도 네. 그저 세상 그저 죽으란 법은 없잖아. 저기 지금 네. 그래도 증시 2020년 들어서 훅 한번 빠졌는데 그래도 반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반등 있죠. 어디까지 보이세요? 그거 미국 기준, 한국 기준.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모형이 부정확해요. 그래서 어느 고정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GDP를 전망하는 것처럼 환율을 전망한 것처럼 레벨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기술적 반등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의 반등을 출구가 추매가 아닌 출구로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달에 빅 이벤트 이전에 현금화 전략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11월 네. 빅 이벤트? 네, 미국의 중간 선거를 선거? 앞두고서 네, 일단 포트를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침체 이후에 좀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대비하면서 시나리오를 짜보자는 경기 말씀을 침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큰 기회가 있다. 네. 지금은 오히려 탈출 준비를 하고 현금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말씀으로 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해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자신이 없어서 대외적인 활동에서 이 멘트를 좀 아끼는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 MDD의 하락폭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오래 갈까 침체가에 대한 컨센서스조차 없습니다.
우리 해나님 말씀하시는 닥터둠도 도망가려서 저 닥터둠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뭐 이렇게 저희 1시간 동안 들었던 내용으로 봐서는 루비니 교수보다도 더 지금 편하게 버벅거림 없이 조곤조곤 조곤 우리한테 매우 덤덤하게 이게 둠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빈센트 우리 저 연합 인포맥스 주간 인포맥스 라이브 네. 화요일 금요일 승희 씨하고 나하고 네. 이러다가 진짜 네, 네. 이미지 나빠져. 사람들이 딱 네. 우리 둘이 보는 순간에 그냥 짜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네. 50대 50으로 네. 일단 뭐 어두운 걸로 네. 깔았다가 네, 네. 후반부에는 네. 우리가 그냥 뿅 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좀 네.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갑자기 안 나오실까봐 걱정됐어요. 네, 작가님이 이걸 보시고 계실 텐데 안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어쩌죠? 수장님이 저를 내년에 초대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고. 내년에 터진다. 와, 이 무서운 얘기다. 와, 그러니까요. 내년 전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